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인재들이 재학 중인 프랑스 명문대학원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진 건데요. 한국이 강대국이라고요? 비약하지 마시죠. GDP 규모만 봐도 일본, 중국과 비교도 안 되는데요. 강의실 한복판, 한국인 학생을 둘러싼 중국인과 일본인 학생들의 연합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려 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의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는데요. 과연 이 살벌한 토론의 최우승자는 누구였을까요? 함께 사연 속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프랑스 HEC 파리스 경영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가르친 지도 벌써 12년이 넘은 뱅상 필립 교수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글로벌 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세계 각국의 경제 발전 사례를 연구하는 게 제 전공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는 건요. 각국 학생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태도였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보통 유럽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삼성이 있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학생들은 K-팝과 K-드라마가 뜨고 있지라고 반응하죠. 그런데 중국과 일본 학생들? 이들은 반응이 좀 다릅니다. 한국이 이야기만 나오면 괜히 톤이 바뀌어요. 한국 경제 성장? 운이 좋았겠죠. 결국 일본과 중국 덕을 많이 본 거 아닌가요? 이런 식이죠.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을 두고 벌어지는 묘한 긴장감이 꽤 흥미롭더라고요. 그날도 강의실에 들어가서 오늘 수업 주제를 칠판에 적었죠. 21세기 글로벌 경제와 신흥 강대국, 한국의 역할. 그 순간부터 강의실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주제를 던지면요. 보통 중국 학생들은 팔짱을 끼고 가만히 있거나 살짝 비꼬는 표정을 짓곤 해요. 일본 학생들은 살짝 불편한 표정을 짓고요. 아니나 다를까 중국 출신 학생 리우펑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신흥 강대국이라뇨. 한국은 GDP 규모로 보면 중국과 비교도 안 되는 나라 아닌가요? 인구도 적고 국토도 작고요. 강대국이라는 표현은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죠. 그래서 제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좋아요, 리우. 그럼 우리가 강대국을 정의하는 기준을 다시 생각해보죠. 단순히 GDP 크기만 보고 강대국을 판단하는 건 위험하거든요. 예를 들어 스위스는 인구도 적고 땅도 좁지만 금융과 기술력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은? 학생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어라? 맞네? 하는 표정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에요. GDP 성장 속도는 물론이고 인터넷 보급률,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IT 등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도 작은 나라라서 강대국이 아니라고요? 그러자 이번엔 일본 출신 타카하시 유리코가 나섰습니다. 교수님, 한국 경제가 성장한 건 일본 덕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죠. 10세기 후반 일본이 한국에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하면서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예상했던 말이 또 나오죠. 유리코, 그 논리는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많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은 일본 덕분이 아니라 일본을 넘어서면서 성장한 나라라는 거예요. 일본이 주춤한 사이 한국은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어요. 스마트폰, 자동차, 반도체,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을 이미 넘어섰다고 보는 게 맞겠죠? 순간 일본 학생들이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런데 이 토론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한 명만 조용히 있었습니다. 김민수, 한국 출신 유학생이죠. 평소에도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라 조용히 필기만 하고 있던 친구예요. 다른 나라 학생들이 한국을 두고 왈가왈부하는데 한국 학생인 민수는 그냥 듣고만 있었죠. 그러더니 갑자기 슬며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평소 과묵한 김민수가 입을 여니까 학생들도 관심이 가는 눈치였죠.
다들 한국이 일본 덕을 봤다, 중국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만 하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극복해 왔다는 점이에요.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코로나 때도 다른 나라들은 위기 앞에서 흔들릴 때 한국은 언제나 가장 빠르게 회복했어요. 이런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죠. 민수의 말에 강의실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특히 서구 학생들, 미국과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요. 그제야 맞네 하는 표정이었죠. 강의 시간이 끝날 무렵 전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자, 이제 우린 한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장했는지 봤죠? 그럼 앞으로는 한국은 어떨까요? 10년 뒤, 20년 뒤 한국의 미래, 동아시아 내에서 글로벌 내에서 어떤 입지를 지니게 될까요? 다음 학기 때는 이 질문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열어보는 것도 좋겠군요. 질문을 들은 학생들이 저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살짝 불만스러운 표정, 일본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 미국과 유럽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한국 학생 김민수는 조용하지만 아주 자신감 있는 표정을 띠고 있었죠. 그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 경제를 좀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이론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현장을 경험해보고 싶었죠. 사실 경제학자로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를 통해 흐름을 읽는 건 기본적인 일인데 가끔은 숫자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짧은 시간 안에 믿을 수 없는 성장을 이룩한 나라라면 직접 가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마침 한국의 몇몇 기업과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비행기에 올라타면서도 전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라는 의문이 떠나질 않았죠. 서류로만 보던 한국 경제는 분명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종종 어떤 나라들은 겉으로 보기엔 발전한 것 같아도 실제로 가보면 예상보다 뒤처진 경우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중국과 일본 학생들이 그토록 한국의 성장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태도를 보였던 걸 떠올리면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의심은 한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 시스템이 너무나도 효율적이고 입국 심사부터 짐을 찾는 과정까지 어찌나 빠르던지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의 공항에서는 입국 절차가 오래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별다른 대기 시간도 없이 금방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게다가 와이파이 속도란. 전 그동안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라는 기사를 수도 없이 읽어봤지만 직접 체감하니 이건 또 다른 차원이더군요.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자동으로 연결되는 초고속 인터넷 덕분에 호텔까지 가는 길도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호텔에서 짐을 풀고 곧바로 첫 방문지인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IT 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였으니까요. 스탠퍼드나 HEC 파리스에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논문이 종종 발표되곤 했는데 전 이번 기회에 직접 삼성 내부의 그 혁신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해서 담당자와 미팅을 시작했는데 첫인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필립 교수님. 먼 길 오셨네요. 저를 맞아준 삼성 관계자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글로벌 기업이니 영어를 잘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조직 문화는 일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 기업들은 영공 서열이 강해서 윗사람의 의견이 절대적이지만 삼성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누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더 중요했죠. 회의에서도 모든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았고 심지어 젊은 직원이 중역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삼성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묻자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고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린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해결책을 찾아내죠. 와, 전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 기업들이 실수를 인정하는 걸 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삼성에서는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개선하는 게 경쟁력이란 거예요. 유럽에서는 대기업들이 관료주의에 빠져 혁신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기업들은 마치 스타트업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삼성에서의 미팅을 마치고 나선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강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강연 주제는 당연히 한국 경제였습니다. 사실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연에 참여할지 궁금했거든요. 보통 유럽에서는 학생들이 교수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서울대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는 강연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는데 놀랍게도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학생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한국이 앞으로 10년 뒤에도 지금 같은 성장을 지속할 거라고 보시나요? 한국이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요? 유럽과 한국의 경제 성장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수준이 엄청나더라고요. 단순히 경제 개념을 묻는 게 아니라 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였어요. 전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아, 한국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오늘 강연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유럽에서도 한국처럼 혁신적인 경제 모델이 가능할까요? 전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죠. 가능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한국이 유독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때문이에요. IMF 때도 그랬고 최근 코로나 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위기가 닥치면 한국은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아서 더 성장해버리잖아요. 이런 나라 흔치 않아요. 그 말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놀랐어요. 사실 저는 유럽인으로서 한국을 단순한 신흥 경제국 정도로만 봤던 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강의했던 미국 교수들이 한국을 극찬했던 이유, 그리고 유럽에서도 한국을 분석하는 논문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를 이제야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이제 남은 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본 후 그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많아졌거든요. 이제 내 강의실에서 다시 한국을 폄하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대로 반박해줘야겠군. 전 피식 웃으며 그렇게 생각했죠. 프랑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느낀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했죠. 삼성전자 본사에서 만난 직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 서울대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한국이 위기를 대하는 방식까지. 전 프랑스에 돌아가자마자 이걸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까지 대단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학기가 중반을 넘어가면 학생들이 강의에 조금씩 흥미를 잃기 마련인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아무래도 지난 강의에서 한국 이야기가 크게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중국 학생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일본 학생들도 살짝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한국 학생 김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필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강의에서 논의했던 한국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보죠. 제가 이렇게 말하자마자 리우펑이 손을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교수님, 한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기업 방문이었을 뿐 아닙니까?
며칠 경험해 본 걸로 한국을 완벽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했다고 해도 결국 중국이 경제 규모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역시나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인정하기 싫어하는 태도는 변함없었어요. 전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리오, 맞아요. 며칠 동안 한국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걸 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직접 보고 나니 하나 확실해진 게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빠른 성장을 한 나라가 아니라 성장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점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자 학생들이 조용해졌어요. 중국 학생들은 뭔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유럽과 미국 학생들은 궁금하다는 듯이 눈빛을 보냈죠. 여러분, 한국은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이 강의실의 전자기기까지 전부 한국 기업의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반도체라는 건 단순히 공장에서 많이 찍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과 신뢰가 핵심이죠. 한 번만 품질이 떨어져도 글로벌 기업들은 바로 다른 곳에서 반도체를 사겠죠. 그런데도 한국이 시장을 계속 장악하고 있다는 건 단순한 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자 일본 출신 유리코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중국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자본력에서 보면 한국보다 훨씬 크고 결국 자본이 기술을 이긴다는 건 다들 아는 사실 아닐까요?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리코, 좋은 질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자본이 아니라는 거죠. 반도체 산업은 돈만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와 노하우가 필요하죠. 예를 들어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세한 오차 하나만 생겨도 제품 전체가 불량이 돼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공전 기술과 신뢰성, 이게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라는 거죠. 중국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 격차를 따라잡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강의실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사실 유럽이나 미국 학생들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한국이 단순히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국가라는 걸 깨닫고 있는 듯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김민수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전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난 강의 때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듣기만 하려는 걸까? 아니면 오늘은 뭔가 이야기할까? 그런데 그 순간 김민수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강의실의 순간 다시 조용해졌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물론이죠, 민수.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항상 위기 속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IMF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리고 최근 코로나 위기 때도 한국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기회로 바꿨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사람들이 한국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유럽과 미국 학생들 쪽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죠. 하지만 중국 학생 리우펑과 일본 학생 유리코는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와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변할까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이나 유럽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을 넘어서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어디까지 성장할진 이제 세계가 지켜봐야 할 문제겠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우리가 경제학을 논할 때 한국은 더 이상 신흥 강대국이 아니라 진짜 강대국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걸요. 강의실을 나서며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방금 끝난 강의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특히 김민수가 마지막에 던진 한마디는 강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한국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끝나지 않았어요. 중국과 일본 학생들은 여전히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눈치였지만 미국과 유럽 학생들은 김민수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해 보였죠. 그런데 강의가 끝난 직후 한 학생이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리우펑이었죠. 그의 특유의 자신만만한 표정을 유지하며 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예상했어요. 그는 항상 뭔가 반박할 거리가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아요, 리우. 무슨 이야기죠? 방금 강의에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 그리고 위기 속에서 성장해왔다는 말, 솔직히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경제 성장만으로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계에서 진짜 강한 나라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이 정말 강대국이라면 군사적으로도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한국은 아직도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이 없으면 한국이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 역시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강대국을 논할 때 경제만 중요한 게 아니죠. 군사력도 필수 요소니까요. 전 잠시 책상 위에 자료를 정리하며 리우를 바라봤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리우. 한국이 지금까지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이죠. 리우펑이 교수님, 한국 군사력이요? 미국 없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보세요? 한국이 자국의 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미국 없으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에서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전 피식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최신 군사기술에 대한 자료를 띄웠죠. 좋아요, 리오. 당신이 생각하는 군사 강국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죠. 그들은 강력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독자적인 전투기, 항공모함,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제가 화면을 넘기며 보여준 건 바로 KF-21 보라매 전투기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됐어요. KF-21은 미국이나 유럽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한국이 만든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최근 개발된 차세대 미사일 기술까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죠. 리우펑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전투기 하나 만들었다고 강대국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이죠.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방어적인 군사력을 넘어 공격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어요.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어떤 방어시설도 무력화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현무5를 개발했죠. 이 미사일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 파괴용 무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우펑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아마 한국이 이런 수준까지 왔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때 리우펑과의 열정적인 토론 탓에 그의 노크 소리도 못 들었는지 인기척도 없이 들어와 있던 김민수가 끼어들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리우펑이 곁눈질로 민수를 쳐다봤어요. 강의 때마다 조용히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는 그의 모습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죠. 리우펑, 당신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죠? 맞아요. 주한미국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단순히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대등한 동맹국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것만큼 한국도 미국의 중요한 존재가 됐죠. 한국이 없으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균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미국 내에서도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을 허용할지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무력한 나라였으면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리우펑이 뭐라고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수의 말은 너무나 논리적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다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학기 마지막 강의였죠.
학생들은 저마다 필기를 준비하며 제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21세기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는 누구인가? 그리고 학생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앞으로 10년, 20년 후 세계를 이끌어갈 국가는 어딜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김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강의실 공기는 단숨에 달라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흠칫 놀란 듯 김민수를 바라봤고 유럽과 미국 학생들 사이에선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죠. 한 일본인 학생이 입을 열려다 멈칫했고 중국인 학생들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김민수의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지 다른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서야 한국이 단순히 작은 경제 강국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기술력도 군사력도 문화도 이제 한국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나라가 됐죠. 그의 말에 몇몇 유럽 학생들도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인 학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는 모습에서 그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였어요. 반면 중국 학생들 몇 명은 살짝 굳은 표정이었죠. 특히 리우펑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전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학생들을 둘러보았죠. 학생들은 저마다 다른 표정을 지으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고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네요. 이야기가 길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